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웬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역대급의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시장은 개인들하고 생각과 다르게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자, 오늘 코스피의 시초가는 그렇게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5%의 급등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왔다는 것에 다행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인터넷 관련주였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6%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SDI,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5%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5%에서 10% 모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네이버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왔네요.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지 대표 종목인 삼성 SDI,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은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위메이드, LNF, 일동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랜만에 카카오가 제일 상단에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행히도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이 나왔었죠. S&P 500이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1.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양호했었어요.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0.6%의 하락이 나왔고, 확실히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약간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불안한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면 반도체 업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만과 국내 시장, 그 하락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꽤나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를 보면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6%, 그리고 상해지수도 0.4%. 자, 그거에 비한다면 국내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코스닥은 지금 장중 현재 4.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그저께하고 어제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청문회가 있었고, 처음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별다른 주가의 약세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시간과 함께 양봉으로 종료가 되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국내 시장만큼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었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던 대로 수급적인 부분, 개인들의 신용 물량, 반대 매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기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매보다는 걸어놓는 매매, 그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특정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장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바람만 불어줘도 크게 시장이 휘청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거든요. 외국인은 별다른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기관이 4,5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 이 매도 물량은 반대 매매보다는 호가에 걸어놓았던 그 매도 물량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장이었었다면 이게 적극적인 매도세로 잡힘에 따라서 주가가 더 깊이 빠졌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기관의 매수 물량 4,600억이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오늘 코스피가 2% 이상의 급등이 나고 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지금 4.6%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그렇다 보면 개별 종목도 지금 코스닥은 한 달 사이에 20%가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기본적으로 30%, 그 이상으로 빠진 종목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신 것처럼 지금은 호가가 굉장히 얇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에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혹시나 내가 물량을 줄이고 싶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났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급하게 빠졌던 만큼 또 급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이게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점차 7월달, 8월달,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를 보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빠졌구나, 아니면 더 빠져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의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제가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최소한 3분기 정도, 9월 FMCA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환율이 1350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여기서도 9월까지는 1350원까지 상단으로 제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20년간의 역사상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다 말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월간 종가 기준이고 환율도 월간 종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상 환율의 평균치를 보면 제가 20년 이전의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IMF 당시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는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가 7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원, 600원 이 정도 흐름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IMF 당시에만 1800원대까지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2000년대부터 그때부터 보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9월까지는 물가가 계속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환율도 계속 더 오를 것이다, 또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유가도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기화라는 시점이 지금 보시는 이 20년간의 차트 흐름 안에서는 얼마나 장기화된 의견일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 이 사이를 형성할 때는 일단 우리가 그 구간에서 주식을 사고 일정 부분 묻어두면 100% 확률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2000년 초반 IT 버블이 터졌을 때도 환율이 1300원을 터치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고 여기서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묻어두었다면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었겠죠. 2016년 당시 이때도 보면 환율이 1250원까지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고점을 경신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주식을 사서 내가 묻어두었다면 주가는 또 상승이 나왔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환율이 1250원을 돌파했었고 그때도 주식을 사고 묻어두었다면 이런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00 아래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환율은 1300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1100원에서 1200원 이 사이를 환율이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또 유가가 오른다, 전쟁이 장기화된다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매수하고 묻어두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보다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환율이 이만큼 올라왔던 만큼 바닥권 내에 들어왔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지금의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이렇게 약 22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어두운 전망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선반영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과거에도 보면 2018년도 당시를 보세요. 이때 처음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렸죠.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빠졌어요. 자, 왜 빠졌을까? 바로 2019년이죠. 분명히 18년 당시에는 19년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고 그게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18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당시에 실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저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났거든요. 그리고 20년에는 물론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났지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대입해보면 빠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18년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으니까 주가는 이렇게 소폭의 상승이 나왔어야 되고 19년도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가는 1년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실제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을 때는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죠.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하고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 이 데이터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환율, 지금까지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던 적은 단 3차례밖에 없습니다. IT 버블이 터졌을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한 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고요. 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욱더 어울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을 보더라도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22년과 23년까지 잠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에서도 올해 금리를 3.5%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시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제가 시장은 디플레이션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물가지수가 피크를 찍고 그런 지표들이 눈으로 계속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노무라 증권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점차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전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전세계 시장은 디플레이션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기억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잠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우리가 조금은 큰 그림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다들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의 관계, 이 자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상장사의 영업이익하고 지수와의 관계, 제가 특히 18년하고 19년 이때를 예시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지금 20-30%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내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 시장의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게 바닥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음 주에도 어떤 급락장이라든지 출렁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방향에 맞게
잘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